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헬레니즘 시대의 대표적인 철학 학파 중에 하나인 스토아 학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키니코스 학파가 스토아 학파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두 학파 모두 이 절제와 금약을 강조했던 학파이지요. 이러한 그 절제와 금약의 삶에 대한 키니코스 학파의 강조는 스토아 학파에 그저 막역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이죠. 그러나 두 학파 사이에 차이점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차이점은 키니코스 학파가 문명의 이기를, 즉 문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면 스토아 학파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키니코스 학파는 문명 사용,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고 부정적이었던 반면에 스토아 학파는 문명을 사용하는 것,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되 절제 있는 사용을 강조했던 것이죠. 절제 있게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용은 하되 절제 있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지만 이것을 키니코스 학파는 절대적으로 핸드폰 사용 자체, 스마트폰 사용 자체가 인간을 망친다고 본다면 스토아 학파는 그것을 잘 사용하면 인간에게 유익이 될 수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절제 있는 사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사용 자체를 키니코스 학파는 부정하겠죠. 그러나 스토아 학파는 자동차를 사용하되 이것에 대한 절제 있는 사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자동차가 인간에게 생활에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전통은 동양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장자라는 책이 있죠. 장자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장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달구지를 타고 가면 편리하다는 걸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내가 달구지를 타고 가면 발도 안 아프고 편안하게 길을 갈 수 있고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걸 잘 알지만 내가 달구지를 타고 다니지 않고 걸어 다니는 것을 고집하는 이유는 내가 달구지를 타면 이 문명의 이기를 이용하면 달구지라는 그 대상, 즉 기계에 대한 기심, 기계를 탐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때부터 이 기심으로 인하여 나의 몸이, 내 존재가 망쳐질 것을 우려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의 이야기가 장자에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키니코스 학파는 철두철미하게 문명의 사용, 문명의 이기의 사용을 타부시했다면, 금기시했다면 스토아 학파는 사용은 하되 절제 있는 사용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이 두 학파가 모두 금약과 절제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문명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스토아 학파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스토아 학파라는 용어의 기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토아 학파의 창시자는 기원전 3세기경에 키프로스 출신으로 항해 중에 배가 침몰하여 아테네로 와서 스토아 학파를 창설했던 제논이라는 인물이죠. 제논이라는 인물이 바로 이 스토아 학파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제논이라는 인물이죠. 그래서 이 제논이라는 인물은 원래 키프로스 출신이었습니다. 키프로스 출신이었고 항해 중에 이제 배가 침몰하는 사고를 당해 가지고 표류 중에 결국은 아테네로 들어와서 그가 아테네에서 생활하면서 스토아 학파를 창설했던 인물이죠. 이 제논은 기원전 335년부터 263년 사이에 존재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충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제 이 생물 연대는 추정하는 연대예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고대 시대는 오늘날처럼 출생 신고가 있고 주민등록증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니까요. 그나마 이 추정 자체도 쉽지 않은 경우에는 이 책마다 보면 물음표 퀘스천 마크까지 붙어 있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이거 추정 연대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제논은 주랑 앞에서, 주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랑이라는 게 원기둥이죠. 주랑 앞에서, 원기둥 앞에서 청중을 모아서 가르침을 펼치고 토론을 했던 것입니다. 주랑이라는 게 이제 벽은 없고 이제 원기둥으로 이루어진 복동 그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광장 같은 게 있다면 이런 스페이스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주랑이 서 있는 거죠. 이렇게 쭉 도열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랍식 건물이나 로마식 건물에 보면 이런 건축 모델들을
건축물들을 보게 돼요. 이게 주랑이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주랑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다 주랑들이죠. 이 벽은 없고 이렇게 이제 이 벽 대신에 이제 쭉 주랑들이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어로 줄지어 있는 기둥으로 된 이 주랑 또는 회랑이라고도 합니다. 회랑을 스토아라고 불렀던 거죠. 이렇게 줄지어 있는 이 회랑 내지는 주랑을 뭐라고 불렀다? 스토아라고 불렀던 거죠. 주랑, 회랑 아래에 모여서 주로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몸이 가르침도 펼치고 했다고 해서 이 학파를 스토아 학파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논은 이 헤라클레이토스의 로고스 사상과 키니코스 학파의 철학을 결합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침으로써 이 스토아 학파를 창설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스토아 학파는 사실은 헤라클레이토스의 로고스 사상과 키니코스 학파의 사상이 결합되어져서 형성된 하나의 어떤 키니코스 학파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이 스토아 학파는 굉장히 이 헬레니즘의 전통 속에서 강성한 세력권을 형성했던 학파입니다. 그래서 스토아 학파는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질 정도니까 이 스토아 학파가 활동했던 시기가 헬레니즘 제국의 어떤 운명, 수명과 궤를 같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스토아 학파는 통상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집니다. 초기 스토아 학파에 해당되는 인물은 이 학파의 창시자인 제논이죠. 제논이 초기 스토아 학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제논의 제자였던 클레안테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제논의 제자였던 크리시포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레안테스와 크리시포스, 이 제논의 두 명의 제자와 제논,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초기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이죠. 그래서 클레안테스는 제논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으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크리스포스는 방대한 교설로 제논의 사상을 체계화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논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립해서 전수했던 인물이 제논의 제자였던 크리시포스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제논과 클레안테스와 크리시포스를 초기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기 스토아 학파가 있죠. 중기 스토아 학파는 여기에 속한 인물은 파나티오스라는 인물하고 포세이도니오스라는 인물인데 이러한 인물들이 중기 스토아 철학을 이끌어갔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후기 스토아 학파가 있죠. 이 후기 스토아 학파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후기 스토아 학파에서 대표적인 철학자는 한 3명 정도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세네카,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 그 다음에 에픽테토스라는 인물이 에픽테토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의 위대한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로마 제국의 후기 전성기를 이끌어갔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바로 후기 스토아 학파에 속했던 인물입니다. 이 3명의 철학자는 아마 스토아 학파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네카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아마 스토아 학파에서 가장 유명한 2명의 철학자를 꼽아보라면 세네카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꼽을 수 있는 거지요. 이 세네카라는 이 철학자는 로마의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지만 네로에게 죽음을 강요당해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던 철학자죠. 우리에게 알려진 그의 저서 중에 관용론이라는 저서가 있죠. 세네카의 관용론. 이것은 사실은 인문주의 시대 때, 르네상스와 인문주의 시대 때 난다기는 인문주의자들이 자신의 위대한 인문적 소양과 지식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세네카의 관용론에 대한 주석들을 썼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교회개혁이라는 것을 하고 1517년 비텐베르그 성곽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고 종교개혁에 횃불을 든 이후에 아마 그 이후에 등장했던 1.5세대의 종교개혁자라고 할 수 있는 장 깔뱅이라는 인물도 바로 이 사실은 처음에 인문주의자로서 그의 학문적 캐리어를 시작했고 그의 첫 번째 저작이 바로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 이 세네카라는 인물이 그 당시에 그 인문주의자들에게 굉장히
굉장히 그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자였고 이 사람이 스토아 학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픽테토스는 그 어떤 인물이냐 하면 원래 이 사람은 노예 출신이었는데 포악한 주인의 학대로 인하여 발을 다쳐서 평생을 불구로 살면서 위대한 그 스토아적인 철학을 그저 개진하고 그 유산을 남겼던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에픽테토스고요. 그리고 이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의 황제지요. 로마의 황제로서 후기 스토아 철학자로서 명성을 떨친 인물입니다. 그의 중요 저서가 바로 명상록이라는 작품이 있죠. 이 명상록이라는 작품은 대중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그 국어 교과서에 명상록이 실렸을 정도니까 이 명상록이라는 작품은 그 전 세계적으로 동서고금에 알려진 그 유명한 스토아 철학자의 작품이지요. 근데 그가 바로 로마의 황제였다는 것도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저서의 명상록을 읽어보면 거기에서 인생에 있어서 절제와 금약과 겸손과 자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울렐리우스는 자신의 명상록에서 그저 구구절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황제로서 절대의 권좌에 앉아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황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한 명의 스토아 철학자로서 인생에서 절제와 금약과 겸손과 자족이라는 것의 중요성을 그는 이 명상록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어보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아주 그 고매한 인격을 갖춘 위대한 철학자로서의 이미지가 강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의 후기 전성 시대를 이끌어갔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뭐 굉장히 군사적 지략가고요, 굉장히 무공이 출중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크고 작은 전쟁에 참전해서 로마의 영토를 방어하고 로마의 국토를 수호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로마가 이제 그 국경에서 장군하는 여러 이제 그 지역 변방에 있는 민족들, 고투족이라든가 이런 민족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로마의 국경을 침공할 때에 로마의 어떤 그 땅을 수호하고 제국을 수호하면서 로마의 마지막 전성 시대를 이끌어갔던 인물이지요. 어떻게 보면 고대의 어떤 지도자들의 소양의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가늠케 하죠. 요새 이제 민주주의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다양한 출신의 인물들이 뭐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 되죠. 그런데 이제 옛날에 이제 그 황제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제 조선 왕조 500년도 보면 알겠지만은 그 왕이 그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왕의 아들로 태어나야 또 왕이 되죠. 왕자들 중에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물론 첫 번째 아들이 유리한 건 맞지만 무조건 첫 번째 아들이라고 해서 장자라고 해서 왕이 되는 것도 아니죠. 조선 왕조 500년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왕제냐 아니냐를 보죠. 그죠? 그리고 왕제로서 뭔가 어릴 때부터 뭔가 총명하고 성품이 유순하고 뭔가 인물이 된다고 이렇게 인정이 되면 왕제로서 인정이 되면 이제 그 왕제로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수많은 그 조정 신료 대신들 중에 이제 석학들이 그 왕제인 그 세자 내지 왕자의 스승으로서 그들에게 뭐 고전 수업, 우리로 말하는 사서상경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어떤 역사책과 동양 고전들을 공부시키고 거기에 대한 주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거기서 뭐 병법도 배우고 역사서, 철학서도 배우고 수많은 소양을 배워서 그래 해서 이제 때가 차고 선왕이 이제 성화하게 되면 왕의 자리를 계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고대의 왕제라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죠. 그만큼 철저히 이제 소양을 갖춘 인물에 의해서 이제 그 왕위가 계승되고 하는데 뭐 오늘날은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역량이 안 되는 인물들도 얼마든지 그 뭔가 그 인기가 있고 시류에 영합하면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민주주의의 또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제도상의 어떤 보완점이기도 하죠. 역량이 안 되고 깜냥이 안 되는 인물이 지도자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그죠 이것에 대한 어떤 허들이나 문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히 필요한 거죠. 잘못하다가는 소크라테스가 그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바라보면서 플라톤이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그런 모멸감과 자괴감을 느낄 수 있는 사태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 가장 폐해는 뭡니까? 그 소위 말하자면 중어 정치 아닙니까? 어리석은 대중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정치, 오클로크라시. 이게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목도했던 아테네 민주주의의 가장 큰 폐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은 좋은 정치적 제도가, 아직까지 인류가 개발한 정치 시스템 중에 민주주의에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 민주주의가 그저 좋은 역할을 하고 장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랬을 때 도무지 소양이 안 되고 깜냥이 안 되는 어떤 그런 인물들이 그저 지도자로 뽑히는 것을 필터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뭔가 마련될 필요가 있는 거죠. 어쨌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 스토아 학파 중에 가장 유명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사람이 로마의 황제였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도 키니코스 학파를 공부하면서 헬레니즘 철학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스토아 철학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이 공통적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죠. 고전 그리스 철학, 헬라스 철학의 과제는 인간에게 진리란 무엇인가를 탐구하고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진리 탐구가 고전 헬라스 철학의 과제였죠. 그러나 헬레니즘 시대로 넘어오면 철학적 관심사가 개개인의 마음의 평화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지요. 어떻게 하면 시대와 무관하게 내가 처해진 상황하고 무관하게 마음속의 평화, 아타락시아, 평화, 평온, 평정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가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의 중심되는 관심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의 초점이 진리란 무엇인가라는 보편 주제로부터 개개인의 마음의 평화라는 개인적인 주제로 바뀌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철학적 주제가 보편적인 철학 탐구라는 적극적인 주제로부터 인간 개인의 마음의 평화라는 소극적 주제로 바뀐 이유는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으로 말미암아 패망해버린 폴리스의 시민, 도시국가의 시민들인 헬라스인들에게 당연한 것이었을 겁니다. 고대 헬라스 도시국가인 아테네의 경우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공동체의 문제에 참여하는 일들이 빈번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는 상호간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 폴리스 도시국가 시대의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였지요. 그래서 그 당시 공동체주의야말로 아테네로 대변되는 고전 헬라스 시대의 철학과 문화의 특징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의 정복으로 인해서 국가의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커졌고, 그러한 거대한 국가의 규모는 개인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규모가 너무 크죠. 거대한 제국의 도시 안에서 개인이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 개인은 공동체로부터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폴리스의 해체는 폴리스의 시민들에게 개인주의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폴리스가 해체되다 보니 철학의 주제는 공동체와 관련한 보편적인 진리로부터 어떻게 하면 만국의 스름을 안고 살아가는 개인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즉 아타락시아, 마음의 평화의 문제로 철학적 주제가 바뀌게 되었던 거죠. 이러한 개인의 평화를 철학적 주제로 삼아서 철학을 펼쳐나간 학파 중에 우리는 오늘 공부할 대표적인 학파로서 스토아 학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스토아 학파의 철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좀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대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은가? 그대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으면 먼저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곧 그대들의 마음의 평화를 뺏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한다. 그리고 언제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는지를 알아야만 한다. 라고 그들은 말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를 뺏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언제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는지 이것을 알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마음의 평화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 인간이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릴까요? 스토아 학파에 따르면 인간이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 경우는 대충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감정적으로 열이 받을 때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인간이 그냥 감정적으로 될 때, 감정적으로 열받았을 때. 우리 살다가 보면 감정적으로 열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확 막 욱하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마음의 평화를 그죠? 인간은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욕망입니다. 욕망. 그러니까 마음에 욕망이 스며들면 그 욕망으로 인하여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감정과 이 욕망이라는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인간이 마음의 평화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에 따르면 마음의 평화를 해치는 것은 감정과 욕망이라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정과 욕망을 제어하고 그 감정과 욕망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과 욕망을 버릴 때, 그것을 통제하고 제어하고 버릴 때 마음의 평정심, 마음의 평온, 마음의 고요함을 얻을 수 있다고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은 일관되게 가르쳤던 것이죠. 이런 마음의 고요함을 스토아 학파의 사람들은 부동심 내지는 무감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마음의 고요함을, 아타락시아는 마음의 고요함인데 이것을 스토아 학파는 부동심 내지는 무감정이라고 해서 이걸 헬라스 말로 아파테이아라고 불렀던 거죠. 아파테이아라고 불렀던 거죠. 아파테이아. 이 아파테이아란 말은 사실은 이 알파라는 말과 알파라는 말하고요. 파테마라는 말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말이죠. 알파는 부정접두입니다. 영어의 not에 해당됩니다. 파테마라는 것은 뭐냐면 감정이라는 뜻이죠. 감정. 감동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무감정성 내지는 부동심.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막 좋다고 막 너무 좋아서 기뻐 날뛰고 슬프다고 막 비감해하고 일희일비하는 사람들은 부동심이 부족한 사람인 거죠. 스토아적 전통 속에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토아 학파는 사실은 아타락시아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고요함, 즉 부동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파테이아, 즉 부동심이라는 것은 밖에서 밀려오는 온갖 자극과 도발에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좀 기쁘다고 기뻐하고 좀 슬프다고 슬퍼하며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그 초기 교부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신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이 소위 아파테이아를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으로 이야기했죠, 가르쳤죠. 왜 신이라는 존재가 좀 기쁘다고 막 들떠서 기뻐하고 슬프다고 너무 비감해하면 그 신일 수 없다는 겁니다. 부동심이 없는 신은 굉장히 우리를 위태롭게 하고 이 세상을 위태롭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좀 잘못한다고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인간이 좀 잘한다고 이 세상에 온갖 혜택을 다 주는 그런 식의 부동심이 없는 신이라면 이 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갖 혼란과 온갖 사태가 다 발생하겠죠. 하루가 멀다 하고. 그래서 신의 속성 중에 중요한 속성으로 고대 교부들은 아파테이아를 이야기하기도 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아파테이아라는 이 부동심, 무감정이라는 이 개념은 바로 스토아의 철학적 전통으로부터 그리스도교의 교부들이 차용해서 사용한 개념입니다. 부동심에 이르는 방법은 매사에 족한 줄을 알고 스스로 금약하고 절제하면서 살아갈 때 인간은 아파테이아, 부동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그리스 말로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이 아우타르케이아라고 불렀어요. 아우타르케이아라고 불렀던 거죠. 아우타르케이아. 써보겠습니다. 아우타르케이아. 아우타르케이아. 이 아우타르케이아란 말은요. 이 아우토스란 말하고 아우토 스스로라는 말하고요. 아르케의 합성어죠. 이 아르케라는 것은 뭡니까? 이 헬라스 말로 근원이란 말이죠.
시초, 근원.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기 스스로가 원리가 된다는 뜻이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원리가 된다는 의미죠. 직역하게 되면. 그래서 이것을 의역에서 한 단어로 옮기면 자족이라는 뜻이, 자족 내지는 자기만족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죠. 즉 인간이 자족할 때, 그죠? 인간은 뭘 가질 수가 있다? 아파테이아, 그죠? 부동심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테이아에 이르는 방법 메사에 자족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뭐 이런 말 한 적이 있죠. 뭐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저희 할머니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인간은 그 자기 분수를 알고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어릴 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수를 모르고 과한 욕심에 사로잡히면 인간이 불행해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른들의 인간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된다. 과도한 욕망을 가지게 되면 인간이 불행해진다. 인간이라는 것이 그러면 아파테이아, 부동심을 가질 수 없게 되고, 그럼 인간이 평온과 평화를 누릴 수 없다라는 이러한 가르침은 이 우리 어른들에게도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스토아 학파의 어떤 그 뭡니까, 아타르케이아라는 이 사상하고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죠. 인간은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분수를 알아야 된다. 분수를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어릴 때 듣고 자랐습니다. 우리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스토아 학파도 그 당시 그 헬레니즘 시대의 어떤 그 여러 학파가 공유하는 철학의 공통된 주제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쉽게 말하면 아타르크시아, 어떻게 하면 인간이 평온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었죠. 그것에 이르기 위해서 인간은 그 사실은 두 가지 감정에 대한 그 절제 내진 제거가 필요한데, 하나는 감정이고 하나는 욕망이다. 지나치게 그 어떤 감정적으로 열이 받으면 평화로운 상태,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욕망이죠. 지나치게 욕망으로 과도한 욕심을 품게 되면 인간은 평화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아 철학에 따르면 인간이 감정과 욕망을 제어하고 자족할 때, 그죠? 아타르키아를 가졌을 때 아파테이아, 즉 부동심, 무감정에 도달할 수 있다고 그들은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스토아 학파와 관계해서 좋은 하나의 어떤 그 철학적 질문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나는 절대로 나에게 자족할 수 없어. 나는 그 분수라는 말, 그거는 아주 그 선대에 무능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야. 나는 그 열정적으로 살 것이고, 내 감정에 충실하고 싶고, 나는 이거 욕구하고 욕망하고 싶어.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이건 어떻게 보면 스토아 학파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삶을 지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스토아 학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절대로 마음의 평화, 아타락시아를 누릴 수 없다고 보았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 철학적 질문이 아닐까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스토아 학파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스토아 학파의 철학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스토아 학파가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스토아 학파의 운명에 대한 논의를 조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 공부해 볼 것은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재미있으셨습니까? 예,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스토아 학파의 운명론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에피쿠로스 학파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